자, 그럼 우리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서는 C#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프로그래밍 복습은 우리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두 개의 강의로 나누도록 하겠고,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그 자료형 그리고 변수 선언 그리고 그 연산자 정도의 범위를 다루겠습니다. 이어서 조건문 이후의 내용들은 두 번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두 번째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또는 밝은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뜻이지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당신이 가끔 잊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저는 대통령요, 장군요, 선생님요, 과학자요.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나이쯤에 되는 사람들에게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 나이쯤 되면 꿈을 물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저 사람 머리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산은 올라가는 사람에게만 정복된다 그랬네요. 내가 어떤 산에 도전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희망은 산과 같은 것이죠. 단단히 마음먹고 떠난 사람들은 모두 산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나 또한 지리산에 다시 한번 올라가 봤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실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간 내에 지리산을 정복하는 꿈을 한번 도전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 프로그래밍의 복습으로서 선택구문, 반복구문, 배열, 메서드 이런 따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택구문이나 반복구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블럭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블럭은 중괄호로 둘러싸인 부분을 블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하나의 실행 단위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복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보통 좀 이따 배울 거지만 if문은 조건 구문에 해당이 됩니다. 괄호 속에 있는 조건이 만족될 때 실행되는 구문 하나를 쓰는 것이 우리가 if문입니다. 근데 if문의 조건이 참일 때 해야 되는 게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라면 얘네들을 중괄호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 복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복문은 여러 문장을 묶어서 하나의 실행 단위로 만들어주는 그런 구문들입니다. 우리가 선택 구문이나 반복 구문에서 복문은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선택 구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구문으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장은 if문입니다. if문은 몇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형태가 취사 선택형의 구조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은 것을 우리가 흐름도라고 부릅니다. 이 흐름도는 영어로 표현할 때는 플로우 차트라고 부르죠. 이 플로우 차트는 프로그램이 어떤 순서로 동작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만국 공통 언어이죠. 이런 흐름도는 굉장히 논리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나 단점은 종이를 많이 낭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흐름도보다는 의사 코드를 더욱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도에서 프로그램 진행 방법은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마른 목골은 조건을 나타내죠. 조건은 값이 60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크거나 같냐고 물어봤을 때 결과는 참 또는 거짓으로 나오겠죠. 참일 때는 이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거짓일 때는 아무런 문장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행이 된 다음에는 두 가지가 만나가지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
참일 때는 실행할 문장이 존재하고 거짓일 때는 없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우리 취사 선택형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사 코드는 코드처럼 생겼지만 정확한 코드는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의사 코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슈도 코드라고 부르죠. if라는 키워드를 써주고 괄호 속에 조건을 써주는데 조건을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Grade is greater than or equal to 60. 자, grade가 greater than 크다 or equal to 같다 60보다 크다 같다 두 가지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바로 뒤에 참일 때 뒤에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거짓일 때는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C# 프로그래밍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if라고 문장을 써주죠. if는 파란색이 뭐라 그랬죠? 키워드. if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고 괄호 속에 조건을 기술을 해둡니다. 조건식이 참이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이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거짓이면 건너뛰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 구문에서 가장 간단한 유형입니다. 선택의 두 번째 형태는 양자택일형의 구조입니다. 이때는 if라는 키워드 외에 else라고 하는 키워드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죠. 흐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건에서 그레이드 값이 6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조건식이 참일 때는 이 문장이 실행이 되죠. 조건식이 거짓일 때는 이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참일 때 실행이 되는 문장, 거짓일 때 실행이 되는 문장이 각각 다르고 마지막에 만나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실행하게 되겠죠. 얘네들을 의사코드로 표시해 줄 때는 if라고 해주고 가로 속에 조건을 기술해 줍니다. 참일 때 실행이 될 문장, else라고 하는 키워드 써주고 거짓일 때 실행되는 문장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C# 프로그램 코드로 나타낼 때는 if라고 하는 키워드 조건식을 괄호 속에 기술합니다. 참일 때 실행이 되는 문장, else라고 해주고 거짓일 때 실행이 되는 문장 이렇게 기술해주면 양자택일형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참일 때 실행이 되는 문장이 하나가 아니라 두 줄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문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다중 if else 구문입니다. 선택지가 여러 중에 하나일 때 사용하는 구문들이 다중 if else 구문입니다. 자, 우리 성적을 이용해서 A 플러스부터 F까지 구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짠다고 생각을 해보죠. C샵에서 이렇게 기술해 주면 될 겁니다. if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고 조건식을 첫 번째 조건식을 달아줍니다. 9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 플러스다라고 출력하죠. 자, 아닐 때는 else라고 써주죠. 이어서 조건을 하나 더 다시 붙여줍니다. else if 묶어서 사용을 해줍니다. 두 번째 조건을 실행하고 A0를 출력하죠. else if라고 해주고 다시 세 번째 조건 else if 해주고 네 번째 조건 가장 마지막에는 else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F 낙제점을 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구조를 우리는 다중 if else 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문 또한 우리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중 if else 구문은 다른 형태로 사용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파란색은 키워드라고 그랬죠. 스위치라고 하는 키워드를 줍니다. 그리고 괄호 속에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줍니다. 성적 나누기 5를 취해줬네요. 자, 이 나누기는 무엇을 구하는 거죠? 정수에서 몫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100점을 5로 나누면 몫이 얼마일까요? 몫이 20에 해당이 됩니다. 95부터 99까지는 19에 해당이 될 겁니다. 즉 20일 때 19일 때는 받아주는 등급을 A 플러스라고 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브레이크문을 써줘야 됩니다. 탈출할 때는.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복문의 끝 아래쪽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성적이 90에서 94 사이에 해당될 때는 케이스 18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A0라고 하는 성적을 주고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밖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디폴트라고 하는 구문을 써서 요거는 실수입니다. F가 되겠죠. 이 영역은. 자, 그레이드에 F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 if else 구문과 스위치 케이스 문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동일합니다. 근데 논리 구조는 어떤 게 잘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문이 논리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다중 if else를 쓰는 것보다는 스위치 케이스 문을 쓰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구문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복 구문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반복 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while문입니다. 우리가 흐름도로 표시하자면 초기 값을 부여하고 조건을 부여합니다. 이 조건이 참이 되면 반복 실행할 문장 또는 블록을 실행하고 다시 조건을 확인합니다. 참이면 다시 실행하고 반복합니다. 자, 조건이 거짓이 되면 다음 단계로 빠져나와서 실행하는 이런 형태의 구문입니다. while 구문의 신텍스는 while이라고 써주고 괄호 속에 조건식을 기술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 속에 반복 실행할 문장들을 기술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while문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내가 0부터 100까지의 합을 계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경우에 우리는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걸 한 문장으로 쭉 나열해서 쓰면 너무 귀찮은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복 구문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때 while문을 쓰면 이런 형태로 기술해 줄 수 있습니다. 변화되를 값을 정수형으로 iCount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 다음에 합을 저장할 공간을 iSu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초기 값은 0이 되겠죠. 자, while문에서 조건을 기술해 주는데 ICNT가 100보다 적거나 같다. 현재 ICNT 몇이죠? 현재 ICNT는 0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형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겠죠. 자, isum은 더하기 이퀄 그랬는데 더하기 이퀄은 isum 이퀄 isum 더하기 ICNT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isum은 0의 값을 가지고 있고 ICNT도 0입니다. 두 가지를 더하니까 0이 되고 그 결과를 다시 isum에 넣으니까 isum을 출력을 하게 되면 콘솔.write 라이트 라인은 출력하는 건데 출력을 하게 되면 0이 출력이 될 겁니다. iCount 플러스 이런 것들이 증가 연산자네요. 증가 연산자는 플러스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좀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은 후치형으로 기술했네요. ICNT 값이 하나 증가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1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조건문으로 들어오죠. 현재 ICNT는 얼마죠? 1입니다. 1은 100보다 적거나 같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그러면 isum에다가 현재 0에다가 ICNT 1을 더해서 isum에 넣으면 isum이 1로 바뀔 겁니다. 자, 1이 출력이 되죠. ICNT 증가했습니다. 2로 바뀌죠. 자, 현재 ICNT는 2가 되겠죠. 조건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i에다가 ICNT 2를 더하면 합이 3으로 바뀌어서 isum에 들어가겠네요. isum 3 출력합니다. ICNT 4로 바뀌겠네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ICNT 값이 101이 되는 순간 복문 밖으로 요 영역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00까지의 합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동일한 작업을 계속 반복할 때 while문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while문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while문과 거의 흡사한데 차이점은 앞쪽에 do라고 써주고 조건이 뒤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 실행할 문장을 중간에 써줍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 그대로 해주면 ICNT, isum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루틴이 앞에 있죠. 그리고 while문이 다음에 조건식을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while문과 do while문의 그 차이점은 뭘까요? while문은 조건식이 앞쪽에 있으니까 초기에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장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do while문은 뒤쪽에서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실행이 되고 마지막에 조건을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while문과 do while문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do while문은 그렇게 널리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for문입니다. for문도 많이 사용하는 거죠. for문은 좀 여러 가지들이 그 식 내에 들어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보자면 for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괄호 속에 여러 가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1번 초기 값도 들어 있고 2번 불린 익스프레션 조건식도 들어 있고 4번 반복하는 문장들도 여기에 내부에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영역에 반복 실행되는 문장이 들어 있죠. 초기의 값이 불린 익스프레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만족하면 반복 실행합니다. 정문으로 들어가고 정문을 하고 다음에 다시 조건 확인하고 반복 실행하고 다시 정문하고 반복 실행하고 조건 확인하고 반복 실행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조건이 거짓이 되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for문을 활용할 때는 보통 이런 형태로 해주면 되겠죠. yforce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그 10번을 더하고 싶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카운트 값을 0에서부터 여기가 초기 값 기술입니다.
10보다 적을 때까지니까 카운트 값이 9일 때까지 반복되죠.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증가 연산자입니다. 실행이 되죠. 0부터 9까지 10번이 실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y포스 더하기 이꼴 15는 한 번 실행해야 할 때마다 y포스 값이 15가 더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0일 때 15 더해지고 1일 때 15 더해지고 2일 때 15 더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y포스 값은 150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포이치문입니다. 포이치문은 배열이나 컬렉션에서 순서대로 값을 읽어와서 반복 수행할 때 사용합니다. 특히 최근에서는 컬렉션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 포이치문도 더욱더 이제 사용 빈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포이치문을 사용한 예제로 배열 요소를 순회하는 활용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미리 한번 이용해 보기로 하죠. 자, 정수형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그 배열은 이름은 IARR 2번이네요. 그리고 new integer 꺽쇠가로를 통해서 배열 요소가 5개인 형태로 우리가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포이치문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요소들을 우리가 순회를 하면서 방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포이치라고 하는 예입니다. 그리고 배열 이름을 또는 컬렉션 이름을 가장 뒤에 써주고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줍니다. in은 이 배열에 있는 요소를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고 앞쪽에 있는 integer i value는 배열 요소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의 i value 값은 1번 값이 되겠고 1번 값을 처리를 하고 나면 자동으로 2번 값을 가져옵니다. 다음 2번을 처리하고 나면 자동으로 3번을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포이치문입니다. 포이치문은 우리가 배열 내부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모든 요소를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입니다. 브레이크문은 while, do while, for, for each, switch case 문 이런 곳에서 실행을 종료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완전히 그 구문을 탈출할 때 사용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for 문에서 브레이크문을 사용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or 문에서 ICNT는 0으로부터 100보다 적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if 문을 통해서 I 카운트 값이 10이 될 때 브레이크 문을 만나네요. 브레이크 문을 만나는 순간 실행의 위치는 이 위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ICNT 값이 10 이후, 즉 11, 12, 13 이런 따위들은 도저히 실행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완전히 탈출해서 이 포문을 벗어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브레이크 문입니다. 반면 컨티뉴 문은 기본적으로 while, do while, for, for each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데 조건부 재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에 해당되어도 탈출하는 게 아니라 다음 반복 차례로 이동하게 됩니다. 똑같은 포문을 이용했습니다. i 카운트 값은 0에서부터 100보다 적을 때까지 i 카운트 값이 하나씩 증가하면서 실행이 되고 있네요. 근데 이 포문을 통해서 i 카운트 값이 10을 만났을 때 continue를 만났습니다. continue를 만나게 되면 실행의 위치가 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위치 i 카운트가 하나 증가하는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i 카운트가 하나 증가하면 i 카운트 값이 100보다 적다라고 하는 곳에서 11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만족이 되죠. 그래서 쭉 아래 내용들이 실행이 될 겁니다. 다만 i 카운트가 10일 때 요 영역에 기술된 문장이 있다면 얘네들은 10일 때 실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컨티뉴문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이용할 때는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그 영역을 건너뛰고 싶다. 이런 경우에 컨티뉴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배열은 동일한 자료를 여러 개를 취급할 때 사용을 합니다.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름을 지을 때 편리하다, 반복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편리한 내용들입니다. 자,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은 여러 개의 요소를 담는다 그랬네요. 그러면 초기의 배열의 크기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모릅니다. 그러면 배열은 가병일까요? 참조형일까요? 그렇죠. 배열은 참조형입니다. 배열은 참조형입니다. 자, 배열은 참조형이기 때문에 배열 이름을 지정하는 것과 메모리를 할당하는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집니다.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해 주는 과정,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과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배열을 선언해 줄 때는 데이터 이름, 데이터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자료가 필요해요. 정수형 배열을 만들겠다. 이거는 꺽쇠가로는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배열의 이름은 iNum이네요. 캐릭터형의 자료 배열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름은 CH데이터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 과정을 보면 iNum이라고 하는 배열 이름을 만드는데 참조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레퍼런스 변수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메모리 할당을 해주는데, 메모리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배열의 크기가 필요하죠. 그럴 때는 배열 면수명 equal new 데이터형 배열 크기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iNum으로 살펴보죠. iNum equal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정수형 자료로 만드는데 크기는 10개다 라고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요 위치에 힙 영역에 총 10개의 공간의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배열명으로 가면 가장 첫 요소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에 0이 존재하는 요 위치에 내가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배열명 꺽쇠 가로에다가 번호를 주면 됩니다. 이 번호를 우리 색인 인덱스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열은 지수를 이용해서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인덱스 지수를 이용해서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링, 문자열을 다룰 때도 우리가 인덱스가 있었죠. 배열의 구조와 스트링의 구조는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배열 형태로 스트링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게 이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열을 쓸 때는 배열 선언과 메모리 할당을 동시에 해주는데, 그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취급을 해주면 됩니다. 배열을 선언해주는 과정, new를 통해서 레퍼런스 인스턴스를 생성해주는 과정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배열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배열을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할당을 해줬죠. 값을 집어넣어 줄 때는 각 요소들에 대해서 넣어줄 수 있는데, 이 요소의 인덱스를 for라고 하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요소에 접근할 때는 꺽쇠가로의 번호 값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을 인덱스 값을 반복문의 반복수 i 같은 걸 이용함으로써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idata.length라고 그랬네요. idata.length. idata는 뭐죠? 배열의 이름입니다. 점을 붙이면 그 추가적으로 속성이나 메서드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명사로 돼 있으면 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length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그렇습니다. 길이죠. 배열의 길이. 그래서 배열의 요소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 배열 선언할 때 메모리 할당 몇 개의 크기로 했죠? 5로 했습니다. 따라서 idata.length 그러면 여기 5 값을 찾아내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오늘 다룰 마지막은 메서드입니다.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체 지향으로 들어오기 전 절차 지향에서는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네들은 수학에서 함수에 해당되는 개념들입니다. 수학의 함수. 자, 수학 함수는 블랙박스처럼 처리를 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fx = x 더하기 2라고 일단 정의를 했다고 생각하죠. 여기에 x 값을 우리가 입력값이라고 부릅니다. 요 값을 전달해 주면 f2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여기에 전달되어서 x 위치에다가 2를 집어넣고 합이 4가 되어 가지고 그 결과를 반환값으로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수학의 함수와 비슷한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데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언어에 들어옴으로써 객체라고 하는 것은 속성과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은 전부 이 메서드에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우리가 이 C#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이 메서드 내부에 사용할 때 이 방법을 쓴다. 그래서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메서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술하는지 알아볼까요? 자, 메서드는 별도의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영역을 네모치노는 영역을 메서드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영역을 콜러, 호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메인 메서드 내부에 이 콜러들이 들어있고 얘네들이 얘네들을 호출해서 쓸 겁니다. 메서드는 별도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가장 앞쪽에 있는 퍼블릭 같은 것을 모디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모디파이어는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객체지향 복습을 할 때 알아보기로 하죠. 퍼블릭은 공개된 그런 뜻입니다.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int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료형인데 여기에 return value 타입이라고 정의를 해뒀네요. return value 타입은 콜러에게 반환되는 결과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자료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자료형을 표시해 주게 되는데 때로는 메서드를 실행하고 결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void, 실행할 결과가 없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괄호 속에 파라미터 리스트를 쓰죠. 파라미터 리스트. 리스트는 뭘까요? 목록이죠. 목록은 한 개라는 뜻입니까? 여러 개라는 뜻입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인수라고 하는 것은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여러 개면 쉼표를 통해서 여러 개를 구분해 주면 되겠죠. 정수형의 y값을 불러들인다 그런 뜻이죠. 자, 반환형이 존재할 때는 반드시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반환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결과를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 동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콜러 위치에서 스퀘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입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입력은 우리가 위에서 2라고 정의를 해줬네요. 그러면 2의 값을 y에다가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y가 2니까 2 곱하기 2 그러면 4가 되겠네요. 4의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되면 그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갈 겁니다. 이때는 y 값에 4라는 값을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로 동작이 될 겁니다. 메서드를 호출해주는 방법은 값에 의한 호출, 참조에 의한 호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예제가 나올 때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지요. 이번 시간에도 구글링 예제가 과제가 있네요. 구글링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 조사해 볼 내용은 콘솔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좀 조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NET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이나 .NET 프레임워크는 사실은 C# 복습하는 과정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내가 설명한 것 외에 그 구글에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조사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NET 프레임워크 저기를 두 개를 합쳐서 대략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내용을 우리 학습 지원 시스템인 lms.du원.ac.kr에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조건문, 반복문, 배열, 메서드 이런 것들을 다루었네요. 이것으로 일단 C# 요약 예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 하나는 한번 읽어보고 그 내용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 우리 심성도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No question, no learning. 질문이 없으면 배운 것도 없다. No dumb question.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특히 우리가 질문을 못하는 게 이 no dumb question 이것 때문이죠.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알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웬만큼 아는 사람이죠. 알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그 대면 비대면을 우리가 지금 복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면인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에게 물어보면 되겠고 비대면인 경우에는 SNS를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